안녕하십니까. 10월 8일 수요일 오늘의 신문, 저는 아나운서 이규봉이고요. 성우 이슬입니다. 네, 먼저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2014년도 국정감사 첫날인 7일, 국회는 올해도 정쟁과 설전 속에 파행을 반복하는 국감 구태를 탈피하지 못했습니다. 공기업들이 빚더미 속에서도 동종의 민간 기업들보다 더 많은 연봉과 함께 성과급 및 인센티브 등 높은 복리후생비를 펑펑 쓰면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에 어린이집 보육료를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북측 고위급 대표단의 인천 방문 3일 만인 7일, 북한 경비정이 연평도 인근 서해 북방 한계선을 침범해 남북 함정 간의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티아라의 노래입니다. Day by Day. 내 품은 너에게 피난처, 다른 사람의 나는 버려져. 사랑 그 끝은까만 터널 속 보이지 않는 길이 나는 너무 두려워. 태양이 내리쬐는 붉은 사막처럼 목말라 울고 있는 사람처럼 Kiss me my baby. 이 밤이 가기 전에 내게 어서 빨리 day by day. 네 품이 그리웠죠. 너무 사랑했나 봐. 이 밤이 지나가면 눈물 되어 톡톡톡. 저 달이 지면 사라질까. 아직 남아있는 네 향기. 꿈같던 추억들도 흩어질까. 빗물처럼 멀리 톡톡톡. Kiss me baby, I must be staying day by day. 사랑한다고 속삭여줘. Kiss me baby, just you can take me day by day. 내 눈물이 마르기 전에. 바람처럼 모두 사라져버린 너. 하루하루 널 그리며 day by day. 스치는 추억들이 그리운 밤. 들려오는 너의 목소리. 영원을 약속했던 수많은 밤. 눈물 되어 톡톡톡. Kiss me baby, I must be staying day by day. 사랑한다고 속삭여줘. Kiss me baby, just you can take me day by day. 내 눈물이 마르기 전에. 바람처럼 모두 사라져버린 너. 하루하루 날 그리며 day by day. 떠나가는 네 모습, 네 생각에 또 눈물이 흘러. 돌아온다고 말해줘. 우리 사랑 영원하도록. 넌 나를 두고 가라쳐. 멀리 멀리 길 따라 사라져. 미친 사랑들 아슬한 난 떨어지. 질긴 사랑의 별명도 계속 떨어지. 슬픈 시를 읊어대는 내 입술이 너의 까만 눈동자의 기억들이. Kiss me my baby. 이 밤이 가기 전에 내게 어서 빨리 day by day. Kiss me baby, I must be staying day by day. 슬프지만 너를 지울래. Kiss me baby, just you can take me day by day. 내 눈물이 마르기 전에. Kiss me baby, take me day by day. 네, 오늘 주요 뉴스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도 국정감사 첫날인 7일, 국회는 올해도 정쟁과 설전 속에 파행을 반복하는 국감 구태를 탈피하지 못했습니다. 통화일보 기사입니다. 피감기관은 역대 최대인 672곳이나 되는데도 여야 정치권은 세월호 특별법 협상으로 시간을 허비하면서 부실 국감 우려를 자초했다. 12개 상임위원회에서 동시에 시작된 이날 국감에서 여야는 초반 기싸움을 벌이며 곳곳에서 파열음을 냈다. 피감기관에 대한 호통 발언과 지역구 민원 챙기기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태도도 여전했다.
환경노동위는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하루 종일 파행을 면치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 의원들은 국감 개회가 선언되자마자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현대, 기아자동차, 삼성그룹 등 기업 총수들의 증인 채택이 불발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이에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야당이 증인으로 신청한 기업인들 가운데 23명은 노사 분규와 관련됐는데 야당이 민주노총의 이중대처럼 노조를 지나치게 감싸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나마 일부 의원은 30여 분 늦게 왔다. 결국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이 과도한 기업 감싸기를 넘어 국회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증인 채택을 위한 협상에 전향적인 자세로 나오기 전에는 국정감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고 선언했다. 환노위 여야 의원들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헤어져 이날 예정됐던 환경부 국감은 무산됐다. 환경부 국감 일정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위의 한국은행 국감에서는 막말에 가까운 인신공격성 발언이 나왔다. 새정치연합 홍종학 의원은 정해방 금융통합위원에게 기획재정부와 사전에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를 협의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의를 하면서 한글도 모르냐는 등의 발언을 해 빈축을 샀다.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대한 국감에선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이 민원성 발언을 해 논란이 벌어졌다. 철도 부품 납품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송 의원은 이재영 LH 사장을 향해서 지역구 의원이 사장에게 해당 지역의 아파트를 검토해보라고 하면 보고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사장이 바쁘면 밑에 있는 직원이 보고서라도 제출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호통쳤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공기업들이 빚더미 속에서도 동종의 민간 기업들보다 더 많은 연봉과 함께 성과급 및 인센티브 등 높은 복리후생비를 펑펑 쓰면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또 부실 사업을 진행 1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손실 및 손실 추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7일 총 55개 공공기관이 노사 간 이면 납의 등으로 임직원들의 임금을 과도하게 올리고 사업비 등 예산 집행 잔액을 성과급 등 인건비로 집행한 뒤 이를 숨기는 등 지난 5년 동안 320차례에 걸쳐 무려 1조 2천억 원의 인건비를 방만하게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의 부채 비율이 389%인 한국가스공사는 1인당 복리후생비만 4,012만 원이 됐고 부채 비율이 458%인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2,761만 원에 이르렀다. 정부가 지정한 심층감사 대상인 33개 공공기관의 1인당 평균 보수는 7,425만 원 수준이었다. 또 산업은행 등 13개 정부 산하 금융기관의 경우 2013년 기준 평균 인건비는 8,954만 원으로 민간 금융회사의 1.2배였고 비급여성 복리후생비는 394만 원으로 민간에 비해 31%나 많았다. 아울러 무분별한 해외자원 개발 및 경제성이 적은 사업의 강행 등으로 LH,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17개 공기업이 10조 원의 손해를 받거나 손해본 것으로 추정되는 등 예산 낭비 우려도 지적됐다. 그러나 해당 기관들은 정부와 청와대 측에서 강력하게 추진한 사업들로 인한 책임을 공공기관에 다 미루고 손해 여부가 아직 불분명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감사원이 무리하게 손실을 추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별도로 11개 공기업은 가스, 수도 등의 공공요금을 높게 인상하는 방식으로 높은 인건비로 인한 1조 원대의 부담을 국민과 민간 기업들에 떠넘겼다고 감사원은 덧붙였다. 감사원은 임직원 인건비의 방만 집행에 책임을 물어 교통연구원장, 국방기술품질원장, 광주과학기술원장, 식품연구원장 등 기관장 4명에 대해 인사조치를 소관부처에 요청했다. 공항 환승 편의시설 업체 선정 대가로 업체 리스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사장 등 금품 수수 등의 비리 혐의자 16명에 대해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에 어린이집 보육료를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중앙정부의 국고 지원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즉각 거부 입장을 밝혀 보육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장휘국 전국시도교육감협의 회장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등 정부 시책 사업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부담해 인건비 지출조차 어려운 지방교육 재정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법률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한 어린이집 보육료를 정부가 시행령을 이유로 시도교육청에 전가해 전날 시도교육감 총회에서 예산 편성 거부 결의를 했다고 밝혔다.
누리과정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기관에 다니는 3세에서 5세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이며 내년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은 2조 1,429억 원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누리과정은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하는 게 맞아 예산을 편성해줄 수 없다며 부채 비율이 중앙정부보다 훨씬 낮은 지방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북측 고위급 대표단의 인천 방문 3일 만인 7일, 북한 경비정이 연평도 인근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침범해 남북함정 간의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남북한 해군 함정 간 교전은 2009년 11월 대청해전 이후 5년 만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0분쯤 북한 경비정이 연평도 인근 NLL을 900m가량 침범했다. 우리 해군의 570톤급 유도탄 고속함인 조천형함은 북한 경비정에 경고방송을 했지만 북경비정이 이를 무시하자 경고사격을 했다. 북한 경비정은 NLL 북측으로 함수를 돌리는 대신 우리 함정을 향해 대응사격을 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 경비정이 기관포로 추정되는 화기로 수십 발 사격했고 우리 측 함정도 76mm 함포 10여 발과 40mm 함포 80여 발을 쏴 대응했다고 말했다. 북한 경비정은 10분가량의 교전 끝에 NLL 북쪽으로 퇴각했으며 양측의 피해는 없었다. 우리 군에서는 북의 미사일 레이더를 교란시켜 조준 공격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기만탄을 발사해 북한 해안포와 미사일 공격에 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임종환이 부릅니다. 그냥 걸었어. 비도 오고 해서 오랜만에 빗속을 걸으니 옛 생각도 나대 울적해 노래도 불러서 저절로 눈물이 흐르대 너도 내 모습을 보았다면 바보라고 했을 거야. 전화 왜 했어? 정말이야 처음엔 그냥 걸었어. 비도 오고 기분도 그렇고 해서 정말이야 거짓말이 아냐. 거기 어디야? 미안해 너희 집 앞이야. 다리 아프겠다. 비 많이 맞았어? 옷 다 젖었지? 나 그냥 갈까. 정말이야 처음엔 그냥 걸었어. 비도 오고 기분도 그렇고 해서 정말이야 거짓말이 아냐. 거기 어디야? 미안해 너희 집 앞이야. 난 너를 사랑해. 비 많이 맞았지? 한참 걸었겠다. 어떡해. 나
다음은 정치면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국정감사 첫날인 7일 안전행정부를 상대로 주민세 담뱃값 인상과 관련된 증세 논란과 지방재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주민세 인상 방침에 대해 4,600원에서 만원으로 배 이상 올리는 것은 과하다며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조세 저항에 부닥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세수 증가분이 정부 61%, 지방 39%로 배분되기 때문에 지자체는 반기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강창일 의원도 담뱃값 인상으로 중앙재정은 늘지만 지방재정은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며 정부가 담배에 새롭게 도입할 개별 소비세는 중앙정부가 재원을 활용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의원도 담뱃세, 주민세 인상은 서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증세라며 세수 증대가 목적이라면 서민 증세를 할 게 아니라 대기업들에 깎아준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지방정부 재정 확충이 제일 확실한 신념이며 지방세를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들도 적극적이라고 답변했다. 정 장관은 국세와 지방세는 7대3 비율로 가려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선 지방세 부분을 손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담뱃세, 주민세 인상이 증세가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담뱃세, 주민세 인상은 현실화, 정상화란 점에서 증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된 질의도 이어졌다.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은 공무원연금은 개혁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정치권에 떠넘기지 말고 공무원들 스스로 개혁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정청래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안행부가 역할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논의를 위해 공무원연금 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해 가동하라고 주문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도 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을 제안했다. 야당 의원들은 검찰의 세월호 관련 수사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새정치연합 진선미 의원은 해경 123정 정장이 과실치사죄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가 도마뱀처럼 중요한 사안 때마다 꼬리 자르기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민기 의원도 작전 실패의 책임을 소대장이 지는 것을 봤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국민일보 기사였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34일째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관련해 평양 북방 모처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한 장관은 7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위원장의 정확한 위치를 묻는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의 질문에 국방부 정보본부로부터 신뢰할 만한 수준의 정보를 보고받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상태가 구체적으로 어떤지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다. 한 장관은 미국이 검토 중인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계획과 관련해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가용수단이 제한되는데 사드를 배치하면 우리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답했다. 그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입장이 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윤우덕 의원의 질문에 사드는 안보적 관점에서 보고 있다며 사드는 방어 범위가 넓어 배치된다면 한국 방어에도 크게 기여한다고 본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사드의 유지비는 우리 정부가 부담하게 되느냐는 질문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 북한의 영변 원자로 가동에 대해 원자로 가동을 중단했다는 일부 외국기관 발표나 보도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며 아직까지 계속 가동 중에 있는 걸로 보는 시각이 더 많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원엔 환율 하락에 금리로 대응하는 것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엔저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재는 다만 원엔 환율의 추세를 주의 깊게 보고 있다며 손을 놓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기사였습니다. 개헌 논의를 금년에 하면 블랙홀이고 내년에 하면 블랙홀이 아니냐. 여권에서 개헌 논의 추진에 앞장서는 새누리당 이재호 의원이 7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경제 살리기를 이유로 개헌 논의 불가 방침을 분명히 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이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정부 임기가 5년인데 금년에 경제 살리기만 하고 내년엔 경제 살리기는 안 하나, 후년에는 일자리 창출 안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경제에 전념하는 건 임기 내내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정부가 개헌 발의를 안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국회가 개헌 발의를 하겠다는 것 아니냐라고도 했다.
이 의원이 고문을 맡고 여야 의원 152명이 참여한 국회 개헌 추진 의원 모임은 이달 중 개헌 특위 구성을 추진하며 개헌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이 의원은 서청원 최고위원을 비롯한 친박계에서 현 시점의 개헌 논의가 시기상조라고 하는 데 대해서 지금이 적기라는 게 의원 다수의 생각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금년엔 선거가 없고 내년 중후반기엔 총선을 준비해야 한다. 총선 끝나면 대선해야 한다며 대선 끝나고 새로 들어선 정권이 임기 초에 경제 살리기도 급한데 뭔 개헌 논의냐. 이렇게 하면 개헌을 못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개헌 찬반론이 거세게 충돌하면서 올해 연말을 기점으로 이 의원을 필두로 한 비박계와 청와대 친박계 간 개헌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김무성 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에 이어 박 대통령까지 개헌 논의 반대론을 주장하면서 개헌 추진 동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9대 국회와 박근혜 정부 임기 내 개헌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평가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한혜진의 갈색 추억. 희미한 갈색 등불 아래 싸늘히 식어가는 커피잔 사람들은 모두가 떠나고 나만 홀로 남은 차지 아무런 약속도 없는데 사람 볼 리도 없는데 나도 몰래 또다시 찾아온 지난날 추억 속에 찾지 우리는 나란히 커피를 마시며 뜨거운 가슴 나누었는데 취해서 사랑에 취해서 끝없이 행복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대는 떠나고 갈색 등불빛만 남아 외로운 찻잔에 싸늘한 찻잔에 희미한 갈색 추억 우리는 나란히 커피를 마시며 뜨거운 가슴 나누었는데 음악에 취해서 사랑에 취해서 끝없이 행복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대는 떠나고 갈색 등불빛만 남아 외로운 찻잔에 싸늘한 찻잔에 희미한 갈색 추억 어느 날 갑자기 그대는 떠나고 갈색 등불빛만 남아 외로운 찻잔에 싸늘한 찻잔에 희미한 갈색 추억 다음은 경제면 기사입니다. 삼성전자가 보급형 스마트폰 딜레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2분기보다 더 많이 스마트폰을 팔았지만 수익률은 급전직하했다. 중국발 보급형 스마트폰 공세를 견제하기 위해 보급형 판매 비중을 늘리고 공격적인 가격 정책으로 맞불을 놓았기 때문이다. 고성능 스마트폰 시장이 지속적으로 위축되는 상황에서 보급형 시장 점유율을 지키기 위한 악전고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7일 올 3분기 4조 1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고 공시했다. 올해 2분기보다 42.98%, 지난해 3분기보다 59.65% 각각 감소한 실적이다. 삼성전자의 분기별 영업이익이 5조 원대 밑으로 떨어진 것은 약 3년 만이다. 영업이익률도 8.7%로 3년 만에 한 자릿수대로 떨어졌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실적이 큰 폭으로 감소했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부품 실적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변이는 차이나 쇼크다. 올 초까지만 해도 삼성전자는 중국을 기회의 땅으로 봤다. 하지만 레노버, 화웨이, 샤오미 등 $100 정도 가격의 스마트폰 공세에 계속 밀리고 있다. 샤오미의 중국 시장 1위를 내준 데 이어 글로벌 시장에서는 레노버의 보급형 스마트폰 1위 자리를 빼앗겼다. 미국 애플과의 패자 경쟁에 매몰되면서 정작 시장의 흐름에는 둔감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이날 신소재를 활용한 스마트폰 신제품과 디자인을 혁신하고 가격 경쟁력을 높인 중저가 신제품 시리즈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당장 수익성 개선보다 중국 업체들과의 점유율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수도권 주택 평균 전셋값이 2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7일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주택 평균 전셋값은 2억 106만 원이다.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1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올 들어서만 전셋값은 지난해 말 1억 9,031만 원에 비해 5.7%, 1,075만 원이 올랐다. 2년 전인 2012년 9월과 비교하면 2,414만 원, 13.6%나 뛰었다.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은 전셋값 2억 5,939만 원이 9만 원으로 2억 6천만 원에 육박한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2억 2,394만 원, 단독주택이 2억 2,370만 원이다. 연립주택은 1억 928만 원으로 아파트나 단독주택 전셋가의 절반도 안 됐다.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올 들어 1,373만 원, 2년 새 3,378만 원, 17.8%가 올라 주택 유형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단독주택은 올해 676만 원, 3.1%, 2년 새 1,228만 원, 5.8% 상승에 그쳤다. 서울만 떼놓고 보면 아파트는 3억 1,115만 원, 단독주택 2억 6,713만 원, 연립주택 1억 4,356만 원으로 전셋값 차이가 컸다. 전원주택이 많은 경기는 단독주택이 1억 9,476만 원으로 아파트 1억 8,790만 원보다 높았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 부동산 전문위원은 전셋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것은 저금리 장기화 등으로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면서 전세 물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특히 수도권의 저렴한 전세주택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만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1억 원 이상 고액 국세 체납자 수와 체납액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말 현재 국세를 체납한 인원은 73만 2,903명, 액수는 7조 2,584억 원에 달한다. 2011년 말과 비교하면 체납 인원은 9% 줄었으나 체납액은 33% 늘었다. 특히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은 2011년 4,816명 2조 370억 원에서 올해 6,925명 3조 2,049억 원으로 인원은 44%, 액수는 57% 증가했다. 10억 원 이상 체납자는 같은 기간 219명에서 330명으로 1.5배, 체납액은 1조 233억 원에서 1조 7,533억 원으로 1.7배 늘었다. 거주 지역을 살펴보니 1억 원 이상 체납자의 36%, 10억 원 이상 체납자의 53%가 서울에 사는 등 서울 편중이 뚜렷했다. 법인의 삼색적인 고액 국세 체납과 도덕적 해이도 심각하다.
국회 기재위 소속 박덕흠 의원이 국세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 상습 체납 법인 상위 100곳 중 9곳이 벤츠, 아우디 등 고급 외제차 10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일보 기사였습니다. 조항조의 노래 듣겠습니다. 사랑꽃. 사랑꽃 하나 가슴에 피었다. 나이가 아닌 나의 마음이 청춘이랍니다. 지나간 세월을 붙잡고 잘했네 잘못했네 하면 뭐하나. 지나간 사랑을 붙잡고 따진들 뭐하나. 가슴이 춤추는 지금이 나에겐 사랑하는 이유인데. 나이를 묻고 명함을 묻고 그럼 늘 무엇을 하나. 사랑꽃 하나 가슴에 피었다. 사랑꽃 하나 나에게 피었다. 나이가 아닌 나의 마음이 청춘이랍니다. 살다가 한 번은 누구나 넘어져 부딪히고 한숨을 쉬지. 내일이 없는 것 같아도 아침은 또 온다. 멀쩡히 숨 쉬는 지금이 나에겐 살아가는 이유인데. 나이를 묻고 명함을 묻고 그럼 늘 무엇을 하나. 사랑꽃 하나 가슴에 피었다. 사랑꽃 하나 나에게 피었다. 나이가 아닌 나의 마음이 청춘이랍니다. 나이야 가라 나의 마음이 사랑이랍니다. 네, 이어서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최영우 씨. 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맑은 하늘이 계속되겠지만 아침에 꽤나 추워졌죠. 어제 이어서 오늘도 서울은 계속해서 무척 추운 기온인데 10도를 기록했습니다. 평년보다 2.3도 낮았고요. 이번 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서울 지역도 보였습니다. 또 어제는 역시 설악산 중청봉이나 평창에 첫서리와 첫 얼음이 관측된 데 이어서 오늘은 대관령의 첫서리 소식이 들렸고요. 이는 작년보다 나흘가량은 느린 셈입니다. 오늘 이렇게 아침 기온이 많이 떨어졌고 낮 기온은 21도에서 25도로 어제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세종 23도, 광주나 대구 25도 선까지 오르겠고요. 일부 내륙은 아침에 안개가 좀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돼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 수준이 되겠고요. 내일도 맑은 하늘 그대로 이어가면서 일교차는 좀 더 벌어지겠습니다. 주 중후반으로 이어가고 있는데 이번 주말 휴일까지는 낮 기온이 평년을 좀 웃돌 것으로 예상돼서요. 서울도 26도 안팎의 낮 기온으로 평년을 3, 4도가량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제 점차 제19호 태풍 봉퐁의 간접 영향을 받을 텐데요. 일부 바다에 풍랑특보
풍랑특보와 강풍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우선 제주는 내일 낮부터 풍랑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후로 금요일 남해와 제주 전해상 또 동해 먼바다에 강한 바람과 함께 높은 물결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17.9도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철도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코레일 교통센터의 주윤경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열차 이용 계획 있으신 분들은 미리 좌석을 확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공휴일을 하루 앞두고 예매율과 이용률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고요. 예매도 많이 된 가운데 이 시간 현재 하행선 열차 중 경부선과 호남선, 전라선과 정항선, 경춘선의 ITX 청춘 열차는 오전과 오후 부분적으로 자리 예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량역에서 안동 방면으로 운행하는 중앙선은 오후 1시 5분 열차 이후 좌석이 남아 있습니다. 또 태백선 역시 밤 11시 25분 마지막 열차에 자리가 매진돼서 오후 4시 13분 열차까지 자리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된 상행선 열차도 예매율이 높습니다. 먼저 태백선은 오늘 정동진역에서 출발한 역을 기준으로는 자리가 모두 매진이 됐고요. 경부선도 부산역에서 출발하는 새마을호와 뭉아호 열차는 주로 저녁 6시 이후에 운행하는 열차에 좌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호남선과 전라선을 포함한 이외 다른 구간들도 부분적으로 좌석 예매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열차 이용객이 많을 때는 KTX 열차가 정차하지 않는 역에 가시는 분들도 증가합니다. 코레일에서는 KTX 열차와 일반 열차를 10분에서 50분 사이에 연계해서 이용을 하시면 이용하시는 일반 열차의 운임을 기본 운임보다 30% 할인하는 환승 할인을 시행하고 있으니까요. 보다 경제적으로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레일 교통정보였습니다. 도현아입니다. 호전몽. 자유롭게
네, 다음은 사회면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이 세월호 사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유족들은 여전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검찰의 해명과 자신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는 7일 가족대책위의 입장 및 요청사항이라는 자료를 내 전날 발표된 수사 결과에 6가지 의문점을 제기했다. 대책위는 검찰이 조타수의 대각도 변침, 즉 급변침을 침몰 원인으로 지목한 데 대해 대각도 변침 전 항적 기록이 누락돼 있다. 대각도 변침 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등이 여전히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또 해경이 초기에 해군 투입을 막는 등 적극적인 구조에 나서지 않았는데도 최초 출동한 해경 123정 정장에게만 구조 실패의 책임을 물은 것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사라고 했다. 이 밖에 국정원 지적사항 문건으로 촉발된 국정원 관련 의혹이 규명되지 않았고 선내 영상 저장 장치 전원을 누군가 고의로 차단했다는 의혹도 있으며 해경이 언딘을 앞세우려고 해군 투입을 막았다는 내용의 해군 자료를 검찰이 부정했다는 점 등을 부실 수사의 근거로 제시했다.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도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번 주 중 검찰이 이런 지적들에 대해 직접 설명해달라면서 저희 가족들이 수사와 기소의 주체를 정하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최대한 형사처벌 범위를 넓히려고 노력했다. 수사기관으로서 객관적 증거에 의해 결론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 진상조사위나 특검 수사에 대비해 증거보전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대책위는 16차례에 걸쳐 증거보전 결정을 받아 세월호 업무용 노트북과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 VTS 폐쇄회로 텔레비전 CCTV 자료 등을 확보했다. 증거보전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증거자료를 미리 법원에 보관하는 제도다. 대책위가 입수한 대표적 자료가 세월호에 대한 국정원 지적사항과 그 관련 문서다. 여기에는 천장 칸막이와 도색작업, 자판기 설치, 화장지 보충 여부 등 100가지 지적사항의 90%가 여객선 운영 관련 사항으로 돼 있다. 이 때문에 국정원이 세월호 운영과 깊숙이 관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정원은 해양수산부 요청으로 보안 측정을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대책위는 지난달 확보한 국정원 주관 보안 측정 및 예비조사 관련 문서에서 9개 기관 보안 측정표 중 국정원 건만 빠져 있다며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다. 한겨레 신문 기사였습니다.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 최측근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가 7일 송환됐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23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씨는 검찰 소환에 불응한 채 미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달 미 국토안보국 수사관에게 체포됐다. 검찰이 유 씨 재산 관리자로 알려진 김 씨 신병을 확보하면서 유 씨 차명 재산이 추가로 드러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이날 오후 4시 37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김 씨를 항공기 내에서 체포했다. 검찰은 앞서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김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검찰은 김 씨를 인천지검으로 압송한 뒤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김 씨는 인천지검에 들어서기 전 유 씨 차명 재산을 관리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일 없고요. 검찰에서 조사를 받겠습니다라고만 짧게 답했다. 검찰은 유 씨 재산 관리자로 알려진 김 씨를 상대로 숨겨진 유 씨 재산 등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김 씨는 유 씨 일가 계열사 6곳에 시가 120억 원 상당 비상장 주식 32만 6,880주와 104억 원 상당 부동산 10건 등 224억 원 상당의 유 씨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해왔다. 김 씨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 지주회사 아이원 아이홀딩스 등 계열사 3곳의 대주주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씨 신병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유 씨 일가 수사의 몸통으로 분류되는 혁희 씨와 유 씨 최측근인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의 행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에 건너간 이후 행방이 묘연한 혁희 씨는 유 씨의 종교 사업상 후계자로 지목됐으며 확인된 범죄 액수만 599억 원으로 유 씨 다음으로 많다. 김 전 대표는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이미 기소된 유 씨 측근들이 범행을 지시했다고 지목한 인물이다. 한국일보 기사였습니다. 해군 구조함인 통영함 진수식이 방위사업청 조달 장비의 납품 지연 탓에 당초 예정일보다 한 달 넘게 연기됐던 것으로 7일 확인됐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특히 방사청은 해군 등의 반대에도 해당 장비를 관급
관급으로 결정해 대형 방산업체 D사가 장비를 납품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사청이 조달을 담당한 핵심 장비에서 줄줄이 문제가 터지면서 장비 조달 과정 전반에 대한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일보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해군 방사청 등의 내부 문서를 보면 방사청이 선정한 D사는 통영함에 장착할 추진기와 축계 장비를 2012년 5월 6일까지 입고하기로 계약했다. 하지만 추진기 중 일부 장비가 고장나면서 실제로는 같은 해 6월 29일에야 장비가 입고된다. 이에 따라 통영함 진수식은 당초 예정됐던 2012년 7월 27일에서 한 달여가 지난 9월 4일에 열렸다. 문제는 해당 장비가 방위사업관리 규정 136조에 따라 관급이 아니라 도급하라는 해군본부의 검토 의견이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방사청 내부 문서에서도 도급을 건의하며 추진체계는 함정 기본 성능 보장을 위해 초선소에서 설계부터 장비 탑재 및 연동 신호까지 통합해야 하는 장비라고 지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2008년 12월 방사청은 이런 의견을 무시하고 추진기를 관급 조달키로 의결했고 결국 문제가 터졌다. 앞서 방사청은 통영함의 발전기도 도급 의견을 무시하고 관급으로 조달한 사실이 드러났다. 두 결정 모두 최근 검찰에 구속된 오모 전 해군 대령이 위원장을 맡은 회의에서 내려졌다. D사의 전체 계열사에는 전직 고위장교 10여 명이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은 통영함 건조에 약 1,6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이 예산 중 98억 원인 추진기 축계 장비, 154억 원인 발전기 엔진, 104억 원인 수중 무인 탐사기 ROV, 41억 원인 선체 고정 음파 탐지기 HMS 등 값비싼 노른자 장비는 다 관급으로 조달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런 장비들이 대부분 문제를 일으켰고 결국 통영함의 진수식과 실전 투입도 순차적으로 연기됐다. 특히 HMS의 경우 원가 2억 원짜리를 41억 원에 사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검찰의 군피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김 의원은 방사청은 관련 규정까지 무시하며 고액의 예산이 투입되는 통영함 장비를 직접 구매했고 결국 문제가 터졌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기사였습니다.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은 저임금 근로자 가운데 10억 원 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는 부자가 2012년 기준으로 1,378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한 달 근로소득이 135만 원이 안 돼 정부로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납부금액의 절반을 지원받는 경기 분당의 A씨. 저임금 근로자로 분류돼 일반 근로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절반만 내고 있지만 실은 200억 원 상당의 건물, 토지, 주택을 소유한 알부자다. 146억 원대의 재산을 보유한 서울 송파구의 B씨, 132억 원대 고액재산가인 서초구의 C씨 역시 어마어마한 부자지만 월 근로소득이 135만 원이 안 된다는 이유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왔다. A씨는 거주지가 분당인데도 회사 주소지는 부산 사상구여서 위장 취업 의혹까지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재작년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보험료 지원자 중 10억에서 20억 원의 재산을 보유한 사람이 1,057명, 20억에서 30억 원 재산가는 216명, 30억에서 40억 원 59명, 40에서 50억 원 22명, 50억에서 100억 원 21명, 100억 초과자도 3명이나 됐다. 재산 자료를 배제하고 근로소득 자료로만 연금,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일정액 이상의 고액 재산가는 아무리 임금이 적어도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고액재산 소득 보유자들을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말에는 국민연금법도 개정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에서도 고액재산가를 퇴출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보험료 지원을 받는 10억 원 이상의 재산가 가운데 소득의 대부분을 빚 갚는 데 사용하는 하우스푸어도 있을 수 있어 그동안 섣불리 관련법 개정을 할 수 없었다면서 고액재산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는 관계부처와의 추가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일기예보의 인형의 꿈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 1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먼 곳만 보네요. 내가 바로 여기
언제나 사랑할 텐데 사람들은 내게 말했었죠. 왜 그토록 한 곳만 보는지 난 알 수 없었죠. 내 마음을 작은 인형처럼 그대만을 향해 있는다. 나를 바라보며 내게 손짓하며 언제나 사랑할 텐데 한 걸음 뒤에 항상 내가 있었는데 그대 영원히 내 모습 볼 수 없나요. 영원히 나를 바라보며 내게 손짓하며 언제나 Yeah, 행복한 방송. 외로워 말아요 사랑해요 내 곁에 있을게요 Yeah, 사랑의 소리. KBS 사랑의 소리 방송 언제나 여기에. KBS 제3라디오 오늘의 신문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국제면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은 청색 발광 다이오드, 즉 LED를 발명해 인류의 램프 혁명에 공헌한 아카사키 이사무 일본 메이조대 교수 등 일본계 과학자 3명이 받았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스웨덴 왕립과학할리모는 7일 환경 친화적이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청색 발광 다이오드 발명에 공헌했다며 아카사키 교수와 아마노 히로시 일본 나고야대 교수, 나카무라 슈지 미국 캘리포니아대 산타바바라 교수를 올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일본계 노벨상 수상자는 2012년 야마나카 시냐 도쿄대 교수 등 22명째다. 물리학상은 2008년 고바야시 마코토 등 3명에 이어 10명째다. 인류는 램프를 발명한 이래 토머스 에디슨의 백열구, 형광등 등을 개발해 빛을 얻어왔으나 이들 조명장치는 15의 에너지 손실이 많았다. 과학자들은 20세기 중반까지 반도체를 이용해 전기를 바로 빛으로 바꾸려고 빨간색과 초록색 LED를 만들었으나 빛의 3원색, 즉 빨강, 초록, 파랑을 실현할 청색 LED는 개발하지 못했다. 아카사키 교수와 아마노 교수는 1970년대 갈륨 질소 산화물, 즉 갈륨 나이트라이드라는 물질을 이용해서 청색 LED를 만들어 효율을 높였고 나카무라 교수는 1990년대에 이에 제품화에 성공했다. LED는 밝기가 백열전등에 비해 16배, 형광램프에 비해 70배에 이른다. 내구성 면에서도 백열전등이 1000시간, 형광등이 10,000시간이라면 LED는 10만 시간에 이른다. LED는 이미 디스플레이, 신호등, 스마트폰 등 일상생활에 널리 쓰이고 있다. 한겨레 신문 기사였습니다. 일각에서 이슬람 국가 IS 공습 무용론이 나오는 가운데 미군이 처음으로 공격용 전투 헬기 아파치 AH-64를 공습에 투입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6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군은 지난 5일 헬기를 출격시켜 이라크 지역 내 IS 세력 6곳에 대한 공습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작전은 팔루자 지역에서 IS 세력과 공방전을 벌이고 있던 이라크 보안군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공습은 인근 지연 박격포 부대 등을 겨냥해 이루어졌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헬기 투입 결정이 IS와의 전쟁에서 주요한 진전이라 평가했다. 전투기가 빌딩, 다리 같은 거대 구조물을 공격한다면 전투 헬기는 섬세한 공격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싱크탱크랜드 연구소의 정치 분석가 릭 브레너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아파치는 그 어떤 기종보다 넓은 센서와 정밀한 조준 시스템을 갖춘 강력한 무기라면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상에서 벌어지는 IS의 활동을 자세히 볼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전쟁연구소 연구원 크리스토퍼 해머 역시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9,000m 상공에서 보는 것과 50m 상공에서 보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헬기 투입은 군사작전에서 중대한 한 단계 진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상군 투입의 전초전 아니냐, 미군의 희생 가능성이 커진 게 아니냐는 등의 주장을 의식한 듯 미군은 과도한 의미 부여를 경계했다. 스티븐 워렌 미 국방부 대변인은 공격 목표물의 특성과 작전의 위험도를 평가한 데 따른 조치였을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리아의 IS는 터키 접경 도시 코바니를 야금야금 장악해 나가고 있다. BBC에 따르면 자살폭탄 테러까지 감행하는 쿠르드족의 격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IS는 코바니 동부 3개 지역을 장악한 데 이어 주요한 전략지인 미스테누르 언덕도 점령한 뒤 치열한 식가전을 전개하고 있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홍콩의 이번 민주화 시위에 대해서 외신들은 시위 초기에 중국 지도부가 홍콩 주민들은 정치적 투쟁엔 무관심하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분석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1997년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 여건이 크게 바뀌었는데 중국 정부의 홍콩인에 대한 인식의 틀은 예전에 머물러 오판했다는 것이다.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 홍콩의 GDP 국내 총생산은 1,597억 달러에서 2,740억 달러로 배 가까이 성장했다. 1인당 GDP도 38,125달러로 늘어 중국 6,807달러는 물론이고 이전의 종주국 영국 39,350달러를 넘볼 정도가 됐다. 문제는 이 기간에 국부의 증가가 재분배되지 않고 일부 부유층에 집중된 것이다. 하위 10%의 가구 소득은 5,500에서 4,300 홍콩달러로 22%나 줄어든 반면 상위 10%는 49,250에서 66,040 홍콩달러로 34%가 늘었다. 홍콩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 계수는 계속 커져 0.537, 2011년 기준으로 0.537에 이르게 됐다.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 이 지니 계수가 0.4를 넘으면 소득 불평등이 심한 것으로 본다. 한국의 지니 계수는 0.3이다. 또 최근 10년간 홍콩의 실질 임금은 3%도 채 오르지 않았는데 주택값은 3배 가까이 뛰는 등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졌다. 부유층은 대부분 중국 공산당과 공조해 특권을 누리며 부를 축적했다. 부동산 재벌로 중국 공산당과 친분을 쌓아 홍콩의 행정 수반이 된 렁추닝 행정장관이 대표적이다.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세계 최대 커피 산지인 브라질의 가뭄이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브라질 원두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원두값의 가파른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6일 미국 선물 시장에서 아라비카 원두 12월 인도분 가격이 파운드당 2.255달러까지 치솟아 2년 8개월 새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브라질은 아라비카 최대 생산국이자 세계 원두 공급량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브라질 커피협의회는 올 봄부터 시작된 최악의 가뭄 탓에 올해 원두 생산량이 예년보다 18%가량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원자재 분석가인 헤리시 선데리 씨는 브라질이 커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부문에 끼치는 정도로 막강하다면서 브라질에 계속 비가 오지 않으면 아라비카 가격이 최고 3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에 말했다. 원두값이 오르면 커피값도 오를 수밖에 없다. 원두 가격은 이미 올 들어서만 2배 가까이 뛰었다. 스타벅스, 던킨도넛 등은 지난 6월 커피 가격을 한 차례 올렸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스타벅스 등은 향후 또 커피 가격을 올릴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다면서 그러나 당장 또 가격을 올리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대신 포장 크기를 줄이는 등의 고육지책을 쓸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컨설팅사 스트리트젠드의 톰 블리스콕 분석가는 커피 애호가들의 커피 소비량이 당장 줄어들지는 않겠지만 커피값이 30%가량 뛰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임주리의 백만송이 장미. 내 사랑 다시 피어날 거야. 백만송이 장미꽃으로 그 여름이 다시 올 때면 눈부시게 피어날 거야. 긴
이별의 뒤안길에서 떠오르는 당신 모습이 내 마음을 흔들지만 다시 돌아서지 않을래. 부는 바람의 소식을 들으면 행복하라 행복하라 그대 행복하라고. 산다는 건 세월을 나가듯이 서로 있고 서로 잊혀져만 가는 것. 오늘처럼 이런 날이면 그대 모습 더욱 생각나. 어느 곳에 있다 하여도 나를 잊을 수가 있을까. 찬란하게 부서져버린 그 태양이 다시 떠오르면 내 사랑 다시 피어날 거야. 백만 송이 장미꽃으로 부는 바람의 소식을 전하며 행복하라 행복하라 그대 행복하라고. 산다는 건 세월을 나가듯이 서로 있고 서로 잊혀져만 가는 것. 내 사랑 다시 피어날 거야. 백만 송이 장미꽃으로 그 여름이 다시 올 때면 눈부시게 피어날 거야. 긴 이별의 뒤안길에서 떠오르는 당신 모습이 내 마음을 흔들지만 다시 돌아서지 않을래. 부는 바람의 소식을 들으면 행복하라 행복하라 그대 행복하라고. 산다는 건 세월을 나가듯이 서로 있고 서로 잊혀져만 가는 것. 부는 바람의 소식을 들으면 행복하라 행복하라 그대 행복하라고. 산다는 건 세월을 나가듯이 서로 있고 서로 잊혀져만 가는 것. 네, 다음은 갈 때까지 간 복지 갈등, 증세 논의 시작하자라는 제목의 중앙일보 사설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 이어 교육감들이 복지 디폴트, 즉 지급불능을 선언하고 나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7일 기자회견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전액을 편성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 누리과정, 즉 3세에서 5세까지의 무상보육 예산 3조 9,284억 원 중 어린이집 해당분 2조 1,429억 원을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3세에서 5세까지의 누리과정은 인성, 창의성을 기르는 공통교육과정으로 의무교육의 연장선이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127만 명의 아이들에게 1인당 월 22만 원을 지원한다. 교육감들은 어린이집은 교육이 아니라 보육이고 교육청이 전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소관 우리가 2조 1,429억 원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누리과정 예산은 올해까지 국비, 지방비에서 일부를 부담해왔다. 내년부터 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세 20.27%로 전액 떠안게 돼 있다. 교육감들은 이런 변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교육감들의 주장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옳고 그름을 떠나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착잡하다. 크게 보면 복지재원 부담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해마다 다투더니 이제는 교육청까지 가세해 삼각갈등 양상으로 번졌다. 국민 입장에서는 어느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든 상관없다.
노인 아동을 볼모로 한 지자체 교육청의 벼랑 끝 전술이 달갑게 보이지 않는다. 이번 갈등의 진원지는 2011년 민주당, 새정치연합의 전신이다. 민주당의 산무, 즉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의 +1 반값 등록금 정책이다. 2012년 1월 이명박 정부가 뒤집사라 3세 무상보육 시기를 1년 앞당겼고 그에 대선에서 새누리당이 0세에서 5세까지의 무상보육과 기초연금을 완성했다. 포퓰리즘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이렇게 돈 쓸 때는 확 늘려놓고 주머니 사정이 어떠한지 제대로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다. 게다가 경기가 나빠 세금이 덜 거치면서 주머니 사정이 더 나빠졌다. 이대로 가면 삼각갈등이 격화될 게 뻔하다. 이렇게 삼자가 협의해 봉합할지 모르겠지만 내년 중반 이후 또 불거질 것이다. 재정 분담 비율 조정 등으로 풀어야겠지만 이런 근시안적인 대책으로 접근하기에는 이제 한계가 분명해졌다. 방법은 두 가지다. 주머니를 두둑하게 늘리고 지출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다. 비과세 감면 축소와 지하경제 양성화는 흘러간 옛 노래일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솔직하게 증세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담뱃값 인상 같은 우회 전술은 반발을 불러올 뿐이다. 복지구멍을 메우는 일도 시급하다. 상류층 자녀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게 하루 서너 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에게 종일 기준 보육료를 지원하는 게 보편적 복지가 아니다. 복지 선진국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무차별적 복지로 갈등을 빚을 때 우리 아이들은 축대 붕괴 위험이 있는 학교를 다녀야 하고 악취나는 화장실에 코를 막고 들어가야 한다. 중앙일보 사설이었습니다. 다음은 삼성전자도 한국도 혁신 없인 한 방에 갈 수 있다라는 제목의 경향신문 사설입니다. 삼성전자의 3분기 경영실적이 다시 곤두박질쳤다. 매출액 47조 원, 영업이익 4조 1천억 원, 2분기에 비해 각각 10%, 43% 줄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0%, 60% 감소한 액수로 최근 3년 새 최악의 성적표다. 2분기 때 어닝쇼크를 경험한 데다 증권가의 예상치 범위 내의 실적 하락이라 하더라도 정도가 심해 슈퍼 어닝쇼크란 말이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 이 같은 결과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 졸면 죽는다는 사실을 여실히 확인한다. 보도에 따르면 삼성 고위 관계자는 성공과 자만이 안일함을 낳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삼성 스마트폰이 혁신을 보여주지 못하는 사이 프리미엄폰 시장에서는 애플 아이폰이 재기에 성공했고 중저가폰 시장은 중국 업체들의 놀이터가 됐다. 노키아나 소니의 실패 사례를 강조하고 위기의식을 고취했지만 삼성 역시 1등병에서 헤어나지 못한 셈이다. 나빠진 성적표보다 더 걱정되는 것은 반전 묘수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이다. 삼성전자는 반도체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스마트폰 제품 차별화, 중저가 라인업 보강 같은 대책을 내놨다. 변화의 갈림길에 서 있는 기업치고는 성장 동력에 대한 비전은커녕 그다지 새로울 것 없는 그렇고 그런 대응이다. 기존 비즈니스 모델과 전략은 모두 버린다는 각오는 삼성그룹 어디서도 발견하기 어렵다는 게 솔직한 평가다. 삼성전자의 실적 추락으로 상징되는 한국 산업계의 현 주소도 걱정이다. 현대차의 실적도 꺾인 지 오래다. 반도체, 스마트폰 같은 IT 분야는 물론 중공업, 화학, 조선 등 한국의 주력 산업은 중국에 따라잡히면서 위기에 처해 있다. 시장 선도 제품에서는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주요 대기업의 실적 부진은 환율의 보호막을 걷어낸 뒤 드러난 맨얼굴이라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이는 수출 주도형 산업 구조가 한계에 달했으며 환율이니 세제니 하는 정부 보호막이 경쟁력이던 시절은 지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기 때마다 되풀이되온 대기업 우선 정책이 되레 경쟁력을 갉아먹었다는 비판은 괜히 나온 게 아니다. 글로벌 시장은 단순히 원가 경쟁을 넘어 선도 제품을 내놓지 않으면 생존이 어렵다. 시쳇말로 계급장 떼고 맞짱을 떠 살아남을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지 않으면 도태된다. 당연히 산업정책의 패러다임도 시장을 선도할 만한 기업 혁신 능력 배양 쪽으로 옮겨가야 한다. 노키아의 스웨덴이나 소니의 일본이 기업 세태와 더불어 국가까지 휘청일 것이라고는 과거 누구도 생각지 않았다. 경향신문 사설이었습니다. 정희송의 노래입니다. 사랑하니까.
것이 없구나. 사랑하니까 좋구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모자라기만 하구나. 꽃이지 아무리 곱게 핀다 해도 사랑만은 못하구나. 새가지 아무리 맑게 노래해도 사랑만은 못하구나. 사랑 어디 갔다 이제 왔니? 이렇게 좋은 걸. 사랑아 나 이제 너를 위해 뭐든지 다 해줄 거야. 사랑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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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구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까울 것이 없구나. 사랑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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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구나. 너는 내 사랑 나는 네 사랑 우리 서로 사랑하니까 다음은 스포츠면 기사입니다. 2014 인천 장애인 아시아 경기 대회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한국 선수단은 7일 경기도 이천에 있는 장애인 체육종합훈련원에서 결단식을 하고 선전을 다짐했다. 이번 대회엔 41개국에서 선수단 6천여 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예정이다. 북한은 장애인 아시안게임 사상 처음으로 선수 9명 등 30명의 선수단을 참가시킨다. 23개 전 종목의 선수 335명이 나서는 한국은 금메달 50개 이상을 따 종합 2위를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종합 3위를 했던 2010 광저우 대회보다 성적을 높여 잡았다. 김성일 인천장애인 아시안게임 조직위원장 겸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은 이날 결단식에서 인천장애인 아시안게임은 국가대표라는 자부심으로 대회를 준비해온 선수들에게 최고의 대회가 될 것이라면서 가장 성공적인 대회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선수들도 아시아태평양 장애인 경기대회라는 이름으로 치러진 2002년 부산대회 이후 12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대 장애인 스포츠 축제를 남다른 각오로 기다리고 있다. 광저우 대회에서 은둘, 동 1개를 땄던 남자 육상의 유병우는 최근에 끝난 인천 아시안게임을 보고 많은 자극을 받았다면서 우리도 종합 2위를 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공공기관들의 운동 경기부에 대한 홀대가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운동경기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50개에서 64개로 증가수가 14개에 그쳤다. 국민체육진흥법 10조 4항과 동법 시행령 7조 2항에 따르면 상시 근무하는 직원이 10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은 운동경기부를 운영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실제 69개 해당 공공기관 가운데 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기관은 18.8%인 13개의 기관에 불과하다. 이는 5곳 중 4곳은 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혜리사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공공기관의 의무는 부과하고 있지만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처벌 규정이 없다 보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도 운동경기부 설치 상황을 점검하거나 설치를 권고하고 있지 않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1999년 2월 5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 전까지 상시 근무 직원 1000명 이상인 공공단체, 기관, 기업체 또는 단체는 운동경기부를 설치하도록 규정해 일반 기업에서도 운영을 해야 했지만 이 또한 삭제돼 일반 기업의 운동경기부 해체라는 결과를 낳았다. 이후 일반 기업의 운동경기부 운영을 독려하기 위해 2010년 12월 27일 조세특례제한법에 운동경기부 설치 기업에 대한 10%의 법인세 공제 조항을 신설했으나 세제 혜택이 적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운영 중인 전체 운동경기부 928개 중 8.6%에 불과한 80개 팀만이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이나 일반 기업에서 운동경기부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은 우리 선수들이 활동하고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체육인의 복지와 일자리 창출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운동경기부를 설치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문체부가 직접 나서 설치를 권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반 기업의 경우에는 창단비 등 일부 비용을 국민체육기금에서 지원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일보 기사였습니다. 신영원의 노래 듣겠습니다. 유리벽. 내가 너의 손을 잡으려 해도 잡을 수가 없었네.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나를 슬프게 하였네. 나는 느낄 수 있었네. 부딪히는 그 소리를 우정도 사랑도 유리벽 안에 놓여 있었네. 유리벽 아무도 깨뜨리질 않네. 모두 다 모른 척하네. 보이지 않는 유리벽. 나는 느낄 수 있었네. 부딪히는 그 소리를 우정도 사랑도 유리벽 안에 놓여 있었네. 유리벽 아무도 깨뜨리질 않네. 모두 다 모른 척하네. 보이지 않는 유리벽. 보이지 않는 유리벽. 다음은 스포츠면입니다. 다음은 종합면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월 수령액별 전직 공무원의 수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퇴직연금을 받는 전직 공무원 5명 중 1명은 매달 300만 원 넘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 즉 공노총에 제공한 2013년 10월 기준 공무원연금을 월 수령액 현황에 따르면 퇴직연금을 받는 전직 공무원 총 31만 9,510명 중 연금액이 매달 300만 원 이상인 퇴직 공무원이 6만 7,5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매달 600만 원 이상을 받는 사람도 10명이었다. 이들 중 차관급 이상 정무직 출신은 62.2%로 매달 300만 원 이상을 받는 반면 같은 액수를 받는 일반직 공무원은 6.9%에 불과했다. 퇴직 공무원 중 월 수령액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미만은 12만 5,270여 명으로 39.2%를 차지했고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미만이 33.7%로 뒤를 이었다. 400만 원에서 500만 원 미만을 받는 퇴직 공무원은 1,830여 명이었고 11명이 500만 원에서 600만 원 미만을 받았다. 월 300만 원 이상의 공무원 연금을 받는 퇴직 공무원은 직종별로 교육직이 49.6%로 가장 많았고 정무직이 뒤를 이었다. 경찰, 소방직과 일반직은 같은 비율로 낮았다. 국공립학교 교사와 정무직 공무원은 재직 당시 급여가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높아 소득 재분배 기능이 없는 공무원 연금의 특성상 퇴직 연금액도 월등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실은 오성택 공노총 연금위원장이 4월 15일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공무원 노조원 대상 교육에서 금액별, 직종별 연금 현황을 가리키며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라고 언급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되며 알려졌다. 공무원연금공단은 납세자연맹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선 정보가 없다며 거부한 바 있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세종시에 근무하는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올 한 해 출장비로 150억 원가량 쓸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강기훈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로 이전한 중앙행정기관 13곳의 공무원들은 올해 상반기 동안 정부 서울청사, 정부 과천청사, 국회 등으로 출장 가기 위해 모두 75억 6,926만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에도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을 감안하면 올 한 해 동안 세종시 공무원들이 출장에 쓰는 비용은 150억 원에 이를 것으로 강 의원은 추산했다. 상반기에 출장비를 가장 많이 쓴 부처는 국토교통부로 9억 7,126만 원을 썼다. 이어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등이 각각 8억 8,151만 원과 7억 2,985만 원을 출장비로 쓴 것으로 기록됐다. 반면 세종시 이전에 따른 행정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화상회의는 사실상 무용지물과 다름없었다. 올 상반기 세종시 13개 부처가 정부 과천청사 및 국회와 화상회의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서울청사와 화상회의를 한 횟수도 기관당 월 평균 0.8회에 그쳤다.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하기관 직원들의 도덕 불감증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이들은 공금횡령, 금품수수, 공문서 변조 등 불법을 서슴지 않는다. 음주운전은 징계 사유의 단골이 된 지 오래다. 그러나 최근 3년간 파면과 해임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봐주기식 처벌이란 지적이 나온다. 심지어 퇴직 당일 혹은 이튿날 각종 협회와 재단에 재취업하는 임직원들도 수두룩했다. 현직에 있을 때 이미 내정돼 공무원과 협회 간 모종의 유착 의혹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농식품부 공무원 28명이 징계를 받았다. 가장 많은 비위는 음주운전으로 모두 13명이었다. 이 중 5명은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 인적 물적 피해를 초래해 감봉 1개월 또는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8명은 꾸짖고 타일러서 잘못을 뉘우치게 하는 견책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음주운전은 2012년과 지난해 각각 5명, 올해 3명 등 끊이질 않고 있다. 이런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는 다른 비위자들에게도 적용됐다. 직장 이탈과 금품 수수, 폭행 등을 저지른 직원들의 징계가 견책에 그쳤다. 농식품부와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24명은 작년과 올해 대한수의사회, 한국농업재해보험협회,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협회, 농어촌희망재단 등에 재취업했다. 그런데 이 중 67%는 퇴직 당일 또는 다음 날 출근하는 등 1개월 내 재취업했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재판 10건 중 4건에서 피고인에게 진술 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겨레신문 기사입니다.
대법원의 형사소송 규칙은 재판장이 공판을 시작할 때 피고인에게 진술을 하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자신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대한민국 법원 법정백서를 보면 형사재판을 방청한 대학생 응답자 2,310명 가운데 920명이 판사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는 것을 못 봤다고 응답했다. 이는 이 의원실과 법률소비자연맹이 운용한 전국 23개 법원에 대한 대학생 자원봉사 모니터링단 설문 결과다. 지난해 조사 때 19.5%가 이렇게 응답한 것에 견져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응답이 크게 늘었다. 이에 대해 한 부장판사는 진술 거부권은 통상 첫 공판에서 고지하고 나중에 피고인 신문 기일에 고지한다고 말했다. 두 공판 사이에 재판을 방청했다면 진술 거부권 고지 장면을 못 봤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재판 도중 졸고 있는 판사를 봤다는 응답자는 3,174명 가운데 71명이다. 또 재판이 잘 안 들렸다고 한 1,654명 중 203명은 판사가 목소리가 작거나 발음이 불분명해 알아들을 수 없었다고 했다. 마이크는 정상이었지만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 응답자 782명 중 83명은 재판장이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밖에 3,174명 중 276명은 판사가 어려운 법률 용어를 추가 설명 없이 그대로 사용했다고 했고 250명은 판사가 증인의 진술이나 변론을 가로막았다고 답했다. 한겨레 신문 기자였습니다. 최성수의 후인 전해드리면서 10월 8일 오늘의 신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는 아나운서 이규봉이었고요. 성우 이슬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대 어깨가 늘어져 슬퍼 보여서 가만히 다가가 그대를 안고 슬쩍 가슴에 와 닿는 미소 때문에 그대 사랑하는 만큼 노래 더 가까이 있고 싶어서 머뭇거리며 그대 나의 이름을 부를 것 같아 나는 그대의 그림자보다 빛이 되고파 언제까지 가슴은 따뜻할 거야 우리 사랑을 아직도 기다리라면 그대 기다리는 것은 여린 가슴에 와닿는 그대는
추억을 남기고 싶어. 우린 마주친 눈빛만으로 따뜻할 거야. 가슴 속에 진실이 담겨 있으니 우리 사랑을